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빈 강의실에서 한 30분 정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3월 16일 토요일 오전 8시 25분 정도 됐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한 달쯤 전 2024년 2월 19일에 인문학 서적 6번째 출간작으로 흥미진진한 미국사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을 했는데요. 그 책 안에는 31가지의 매우 흥미진진한 미국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 내용 중에 31가지의 이야기 중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약 8개월 앞둔 현재 시점에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유튜브로 업로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마라톤 대회인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관하여도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테쿰새의 저주라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했던 대통령이 총 8명인데요. 그 중에 1848년에 당선된 테일러 대통령은 테쿰새의 저주와 관련이 없고 나머지 7명이 바로 테쿰새의 저주와 관련이 있는데요. 그 미국의 역대 대통령 7명의 임기 중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저주가 바로 테쿰새의 저주입니다. 그것에 관하여도 업로드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흥미진진한 미국사에 등장하는 그 이야기 31가지 중에 네 번째로 북미 최고봉 디날리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50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연방국가인데요. 디날리봉은 미국의 그 50개 주 중에 면적이 가장 넓은 주가 알래스카 주고 면적이 가장 좁은 주가 미국 북동부의 로드 아일랜드 주입니다. 또 면적을 기준으로는 가장 넓은 데가 알래스카 주, 가장 좁은 데가 로드 아일랜드 주인데요. 인구를 기준으로 따지면 미국의 인구가 3억 4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주는 서부의 캘리포니아 주고 가장 인구가 적은 주는 중서부 지역인 와이오밍 주입니다. 미국 인구 3억 4천만 명 중에 캘리포니아주 인구가 약 3,900만 명 정도 되고요. 인구가 가장 적은 와이오밍주는 인구가 58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서울 잠실에 살고 있는데요. 잠실이 송파구에 속합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잠실이 송파구에 속하는데요. 송파구가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인구가 약 66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송파구보다도 더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주가 미국의 50개 주 중에 인구가 가장 적은 와이오밍주고 인구가 58만 명밖에 안 됩니다. 여하튼 미국의 그 50개 주 중에 면적이 가장 넓은 주가 알래스카 주인데요. 그 알래스카 주에 바로 북미 최고봉 디날리봉이 있습니다. 해발 6,194m 디날리봉. 자,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북미 최고봉, 즉 북아메리카 최고봉 디날리봉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약 5,100여만 명 되는데요. 5,100 몇십만 명 됩니다. 자, 그 중에 우리나라 성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 활동 랭킹 1위가 바로 등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등산 관련된 유튜브도 꽤 많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 등산,
야외 활동, 취미 1위인 등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제 북미 최고봉 디날리봉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산악 그랜드 슬램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자, 우리가 등산은 과거에는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고 공포의 대상, 높은 산은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높은 산은 신들이 사는 영역이지 인간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신성시되는 그러한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높은 산에 오를 필요성 자체도 몰랐었고요. 산이라는 것은 뭐 땔감을 구할 용도로 산에 올라가서 땔감을 구하는 그런 용도랄지 무슨 약초를 캐기 위해서 오른다든지 뭐 이런 활동을 위한 곳이 산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높은 산까지 오를 필요도 없고 그냥 뭐 산 중턱 정도나 이 정도에 오르면 그런 땔감이나 약초를 구할 수 있는 뭐 그러한 거다 보니까 높은 산까지 오를 필요성 자체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은 과거에는 두려움, 공포, 경외의 대상, 또 필요성이 없었는데요. 그게 깨진 게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3년 전인 1786년에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 해발 4,807m에 인류 최초로 두 사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근대 등산의 발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고요. 그보다 3년 앞선 1786년에 인류 최초로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 해발 4,807m를 두 사람이 그곳에 오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등산에 관한 그러한 사고 방식이 바뀐 거죠. 과거에는 등산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필요성도 못 느꼈지만 이제는 1786년 인류 최초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 등정에 성공한 이후부터는 등산이라는 게 스포츠의 영역, 도전의 영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근대 등산 초기에는 알프스 산맥에 그 수많은 봉우리들을 오르는 게 그 도전의 상징이었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지구 최고봉이 있는 에베레스트, 해발 8,848m 에베레스트가 있는 히말라야 산맥의 14좌, 8,000m급이 넘는 히말라야 산맥의 14좌를 오르는 게 또 이제 도전의 상징으로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박영석 대장님이라고 1962년생이신데요. 그분이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문학 서적을 6권 출간을 했고 그 중에 두 번째로 출간한 게 2020년 3월에 출간했으니까 딱 4년 전인데요. 그 제목이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이고 부제목이 인류 최초의 제목은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 부제목은 근대 등산의 발원 몽블랑부터 인류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까지라는 부제목입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등산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신 분이 우리나라의 고 박영석 대장님이십니다. 그 인류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 대단하신 거죠. 산악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면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완등하고 7대륙 최고봉을 완등하고 지구 상극점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히말라야 8,000m급 14좌는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지구 7대륙 최고봉에 등정해야 되고, 그 중에 7대륙 최고봉 중에 하나인 북미 최고봉 디날리봉을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삼극점, 지구 상극점에 도달하는 건데요. 지구 상극점이라고 하면 남극점, 북극점, 지구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이 세 지점을 도달하는 것을 지구 상극점 도달이라고 합니다.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7대륙 최고봉 중에 하나이기도 한 에베레스트가 바로 지구 상극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완등, 지구 7대륙 최고봉 등정, 지구 상극점 도달, 이 세 부문을 다 석권하면 산악 그랜드 슬램인데요. 인류 최초로 우리나라의 고 박영석 대장님께서 2005년도에 그걸 달성을 하셨습니다. 여하튼 대단하신 분인데요. 박영석 대장님은 그 이후에도 그 위대한 업적, 위협을 달성하신 다음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으시고 2009년도에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의 코리안 루트를 개척을 하셨고 2011년도에는 안나푸르나,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중에 가장 높은 게 에베레스트고 안나푸르나는 10번째 봉우리인데요. 해발 8,091m 안나푸르나에 또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시다가 해발 6,500m 고지에서 실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고 박영석 대장님이 실종되신 지 이제 13년이 됐는데요. 여하튼 그분은 그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그러한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 서울 월드컵 경기장 바로 옆에 하늘공원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마포구, 박영석 기념재단 이 4개 단체에서 공동으로 설립한 게 바로 박영석 산악문화체험센터라고 있습니다. 인공암벽 등반장도 있고 그분의 유품들도 보관이 되어 있는, 전시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래서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들에게 도전과 꿈을 함양시켜주는 그 산교육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나라 고 박영석 대장님께서 2005년에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히말라야 8,000m급 14자는 잘 아실 거고요. 참고로 그 안나푸르나, 우리나라 아마추어들도, 프로 산악인이 아니라 아마추어들도 히말라야 8,000m급 중에 에베레스트 이런 데보다는 안나푸르나를 많이 갑니다. 안나푸르나 해발 8,091m로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중에 10번째로 높은 봉우리인데요. 안나푸르나가 산스크리트어로 수학의 여신이란 뜻입니다. 등산 브랜드, 등산용품, 아웃도어 용품 브랜드 중에 뭐 K2도 있고 안나푸르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안나푸르나가 우리 아마추어 산악인들이 많이 가는 곳인데, 물론 정상인 해발 8,091m까지 오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네팔의 카투만두까지 비행기로 가고, 거기에서 또 해발 2,600m급 그 지점까지는 경비행기로 이동하고, 그 해발 2,600m 그 지점에서 천천히 이제 해발 한 5,300m 고지까지 4박 5일 정도 쭉 오르게 되고, 그 해발 5,300m 지점이 아마추어들이 오를 수 있는 한계점이고요. 그 이상의 높이는 이제 프로들의 세계. 그래서 그 해발 5,300m 고지가 아마추어들과 프로들을 구분하는 그 한계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해발 5,300m 그 지점에 프로들의 세계가 시작되는 베이스 캠프가 꾸려지고, 거기서부터 프로들이 해발 8,000m급 그 해발 8,000m 그 히말라야 14자 완등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점이 베이스 캠프 해발 5,300m 고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마추어들은 거기까지 오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아마추어들도 많이 찾는 곳이 바로 안나푸르나, 산스크리트어로 수학의 여신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히말라야 8,000m급 14자에 관하여 말씀드렸고요. 지구 7대륙 최고봉 중에 이제 북미 최고봉 디날리봉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구 7대륙 최고봉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아시아 대륙의 최고봉이 첫 번째, 지구 7대륙 최고봉 중에 아시아 대륙의 최고봉이 바로 에베레스트 해발 8,848m고요. 이곳은 인류 최초로 오른 게
뉴질랜드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 경과 세르파 텐징 노르가이가 1953년이니까 지금부터 71년 전입니다. 71년 전인 1953년에 인류 최초로 지구 최고봉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을 합니다. 영국의 등반대원으로 참가했던 영국의 영연방 국가였던 뉴질랜드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 경과 등산 도우미 세르파 텐징 노르가이가 인류 최초로 1953년에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제주도 출신의 고상돈 대장께서 1977년에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영광도 잠시 그로부터 2년 후인 1979년에 오늘 말씀드릴 북미 최고봉 디날리봉을 5월 달에 하계 시즌에 오르는데 성공했지만 하산길에 추락을 하셔가지고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북미 최고봉,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 북미 최고봉 디날리봉은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대한민국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자 1977년에 고상돈 대장께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하시고 2년 후인 1979년에 북미 최고봉 디날리봉 정상에 오르셨지만 하산길에 추락하셔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북미 최고봉 디날리봉이 등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7대륙 최고봉을 말씀드리면 아시아 대륙 최고봉 에베레스트 해발 8,848m, 그 다음에 북미 최고봉 알래스카에 있는 디날리봉 해발 6,194m, 남미 최고봉은 안데스 산맥의 아르헨티나에 있는 아콩카과 돌로 된 보초병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 대륙의 최고봉 에베레스트 해발 8,848m는 네팔에 있는데요. 그곳 에베레스트는 뭘 의미하냐면 명칭이 인도 주재 측량국장,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인도 주재 영국의 측량국장의 이름을 따서 에베레스트라고 칭했습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지구 최고봉 에베레스트. 그 다음에 북미 최고봉 디날리봉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알래스카 원주민어로 디날리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 그게 바로 디날리란 뜻이고요. 그게 북미 최고봉 디날리봉 해발 6,194m고, 그 다음에 남미 최고봉 안데스 산맥 아르헨티나의 아콩카과 해발 6,960m인데요. 6,960m는 이제 남미 최고봉이자 또 아메리카 최고봉이자 그 다음에 아시아 대륙에 있는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빼고 가장 높은 곳이 바로 남미 최고봉 해발 6,960m 아르헨티나 소재 아콩카과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돌로 된 보초병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돌로 된 보초병. 워낙 높은 해발 6,960m 고지에 있다 보니까 먼 데서도 봉우리 정상이 보여서 돌로 된 보초병처럼 보인다 해서 아콩카과라고 칭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입니다. 킬리만자로 잘 아시죠? 킬리만자로는 케냐 이쪽에 있는데요.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는 바로 조용필님의 노래 킬리만자로의 표범에도 나오고 또 1954년에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대문호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작품 킬리만자로의 눈이라는 거기에도 등장하는 게 킬리만자로인데요. 아프리카 최고봉 해발 5,895m입니다. 해발 5,895m 킬리만자로는 무슨 뜻이냐면 아프리카 적도 근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높은 고지대다 보니까 한여름에도 만년설로
정상 부분은 만년설로 뒤덮여 있어가지고 지상에서 평지 지상에서 봤을 때 정상 해발 5,895m 주변은 햇볕에 반사된 눈 만년설이 번쩍거린다 해서 케냐의 토속어인 스와질리어로 번쩍이는 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킬리만자로입니다. 킬리만자로의 뜻이 케냐의 토속어인 스와질리어로 번쩍이는 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해발 5,895m. 그런데 요즘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정상 부분에 만년설이 많이 녹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이내에 킬리만자로 정상 해발 5,895m 주변에 만년설이 다 녹아버릴 것이라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거기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최고봉이 바로 엘브루스입니다. 보통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 해발 4,807m를 유럽의 최고봉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엘브루즈가 바로 러시아와 조지아 사이에 있는 그 엘브루즈가 유럽의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엘브루즈는 해발 고도가 5,600m급 정도 됩니다. 5,600m급. 그래서 그곳이 유럽의 최고봉입니다.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는 해발 5,895m인데요. 유럽의 최고봉 엘브루즈는 5,684m인가 5,600m급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세아니아 최고봉이 바로 뉴기니 섬, 남태평양의 뉴기니 섬에 있는 게 바로 인도네시아령 오세아니아 최고봉 푼착자야입니다. 푼착자야. 자, 남태평양의 뉴기니 섬의 동쪽은 파푸아 뉴기니라는 독립국가고 서쪽이 인도네시아 영토인데요. 서쪽에 있는 인도네시아 영토에 오세아니아 최고봉 푼착자야가 있습니다. 해발 그곳이 4,884m입니다. 해발 4,884m 오세아니아 최고봉 푼착자야. 그 다음에 남극 대륙이죠. 남극 대륙의 최고봉이 바로 빈슨 메시프입니다. 빈슨 메시프는 오세아니아 최고봉 푼착자야보다 8m가 높은데요. 4,892m입니다. 오세아니아 최고봉 푼착자야가 해발 4,884고 그보다 더 8m가 높은 남극 대륙의 최고봉이 빈슨 메시프 4,892m입니다. 자, 이상 말씀드린 아시아 최고봉 에베레스트, 북미 최고봉 디날리, 남미 최고봉 아콩카과,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 유럽 최고봉 엘브루즈, 오세아니아 최고봉 푼착자야, 남극 대륙 최고봉 빈슨 메시프가 7대륙 최고봉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말씀드릴 바로 디날리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래스카의 원주민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다, 장소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원래 그곳은 맥킨리봉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맥킨리가 미국의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라고 1896년에 초선, 1900년에 재선이 되고 1901년에 재선 임기 시작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암살이 된 분인데요. 자, 그분이 미국의 제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1896년에 초선이 되고 초선 임기가 시작됐던 1897년 그 무렵에 북미 최고봉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게 북미 최고봉이라는 게 발견이 된 게 1897년인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현직 대통령 이름을 따서 맥킨리봉이라고 칭하게 됐는데 그게 2015년에 제44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그 알래스카 원주민으로 부르는 게 적합하겠다라고 교통정리를 해서 2015년부터는 이제 북미 최고봉의 명칭이 맥킨리봉이 아니라 이제는 디날리봉입니다. 자, 디날리봉은 왜 오르기가 그렇게 어렵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77년에
대한민국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자인 고상돈 대장이 에베레스트 등정 성공으로부터 2년 후인 1979년에 북미 최고봉 디날리봉의 하계 시즌인 5월 달에 등정에 성공했지만 하산길에 다른 대원과 함께 추락하셔가지고 사망하실 정도로 거기가 오르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탐험가 중에 일본의 에베레스트 최초 등정자,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등정한 일본인 중에 에베레스트 최초 등정자는 1970년인데요. 그분이 1984년에 동계 시즌에 북미 최고봉 디날리봉에 오르는 데 성공했지만 하산길에 그분은 실종이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자 고상돈 대장께서는 북미 최고봉을 하계 시즌에 오르는 데 성공했지만 하산길에 사망했기 때문에 시신이라도 찾았는데요. 반면에 일본인으로 에베레스트 최초 등정자는 1984년에 디날리봉을 동계 시즌에 그것도 단독으로 고상돈 대장 단독으로 오르신 게 아닙니다. 대원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에 반해서 일본의 에베레스트 최초 등정자 그분은 동계 시즌에 단독으로 정상 등정에 성공했지만 하산길에 실종이 돼서 시신도 못 찾았습니다. 여하튼 그만큼 오르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히말라야 8000m급 14자는 해발 고도는 8000m급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발 한 5300m 고지까지는 완만한 경사로 오르고 해발 5000m급 그 티벳 고원이 그 해발 5000m급이지 않습니까? 그곳까지는 완만한 경사로 오르니까 아마추어들도 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부터는 이제 거의 급경사로 해발 8000m급까지 급경사 뻗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프로들이 도전하는 그 수직 고도는 한 해발 5000m급에서 해발 8000m급까지 한 3000에서 400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형식상으로는 해발 8000m급이긴 하지만 그 프로들의 등반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베이스 캠프이자 아마추어들이 오를 수 있는 한계점인 해발 5300m 그곳까지는 천천히 완만한 경사길이다 보니까 아마추어들이 비교적 어렵지 않게 올라가는데 그곳에서부터 거의 수직에 가깝게 급경사가 해발 8000m급까지 뻗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프로들의 세계는 한 3-4000m 밖에 안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북미 최고봉 디날리봉 그것이 아니라 알래스카의 그 해발 한 400m 고지까지는 완만하게 경사가 되지만 그 해발 400m에서 최고봉인 해발 6194m 디날리봉 정상까지는 급경사가 수직에 가깝게 뻗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이 비교적 쉽게 오를 수 있는 그 해발 300-400m 그 고지까지는 완만하지만 그곳에서부터 해발 6194m 디날리봉 정상까지는 급경사다 보니까 6194에서 한 400m를 빼면 결국은 한 5700m 거의 수직고도 5700m 정도는 급경사가 되다 보니까 그곳이 오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히말라야 8000m급은 급경사 구간이 수직 고도가 한 3-4,000m인데 알래스카에 있는 북미 최고봉 디날리봉은 수직 그 고도가 한 5700m 정도 되다 보니까 오르기 어렵고요. 특히 북극권에 가깝습니다. 북극권 보통 북위 65도 이상을 북극권이라는데요. 알래스카에 있는 디날리봉은 북위 63도니까 북극권에 가깝고 북극권에서 가장 추운 날씨가 그때 영하 70 몇 도, 영하 70 몇 도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디날리 산에서 그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영하 70 몇 도 그 날씨가 북반구에서 가장 추운 날씨였는데요. 그게 디날리봉 거기에서 영하 70 몇 도 기록이 세워질 정도로 거기는 굉장히 추워서 하계 시즌에도 도전하기가 어려운 걸로 유명합니다. 자, 그래서
디날리봉 그걸 거기에 오르는데 성공하면 우리나라 신문에 대서특필이 될 정도로 대단한 위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참고로 미국의 영토 확장 과정에 관하여도 제가 그 흥미진진한 미국사에서 다뤘는데요. 자, 미국이 알래스카를 1867년에 바로 미국이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미국이 매입을 했습니다. 750만 달러인가? 750만 달러 그 정도를 미국이 러시아에게 지급을 하고 알래스카를 1867년에 매입했을 때 그 당시에 국무장관이 그 매입을 주도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은 거대한 아이스박스를 그 670만 달러나 주고 매입했냐라고 비판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무궁무진한 자원의 보고가 바로 알래스카에 있고 또 지정학적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다 보니까 또 미국의 50개 주 중에 영토가 면적이 가장 넓은 주이기도 해서 알래스카 매입은 정말 잘한 거라고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 3분 남았는데요.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은 등산하기도 어렵지만 엘크나 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곰. 그래서 어제 제가 넷플릭스 영화 중에 코카인 베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코카인이 미국 조지아주 상공에서 막 이렇게 불법 거래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비행기에서 투하됐는데 그걸 곰이 그것을 다 먹어가지고 곰이 거의 발광을 하면서 그 조지아주 국유림에 등산하러 온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게 생생하게 적나라하게 공포스럽게 묘사된 게 넷플릭스 영화 코카인 베어라는 곰이 코카인을 먹었다 이런 뜻이죠. 그 영화 재밌었는데요. 그 디날리봉 거기에도 곰, 엘크 이런 야생 동물들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증권시장에서 불황장세를 베어마켓이라고 활황장세를 불마켓이라고 하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황장세는 왜 베어마켓, 곰마켓이라 곰시장이라고 하냐면 곰은 공격법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밑으로 내려 꽂아버리는 그런 공격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곡선이 이렇게 하강장세 곡선을 그린다는 얘기죠. 곰이 사람이나 다른 물체들을 공격을 할 때 이렇게 잡아가지고 들어 올려서 밑으로 꽂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하강 곡선이라 해서 불황장세를 증권시장에서 불황장세를 베어마켓이라고요. 반대로 황소는 활황장세죠. 공격법이 황소는 이 사람을 들이받아가지고 위로 들어 올려버립니다. 곰은 잡아서 내려 꽂아버리니까 하강장세, 불황장세를 뜻하는데요. 반면에 황소 불마켓이죠. 불마켓 황소는 뿔로 이렇게 사람을 들이받았고 들어 올려버리기 때문에 상승 곡선이죠. 그래서 상승 장세를 불마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의도의 한국거래소의 신관의 로비에 보면 황소가 곰을 들이받아버리는 그것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황장세의 상징인 곰을 활황장세의 상징인 황소가 들이받아버리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한 조형물이 여의도의 한국거래소 신관 로비에 그 동상으로 세워져 있다는 거 다 잘 아실 거고요. 제가 작년 가을에 갔었던 미국 뉴욕 맨해튼의 증권거래소 근처에도 황소 동상이 있습니다. 자,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